우리나라 같이 정규 교과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수준에 맞게 프로블럼 솔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들 6살, 7살짜리를 모아놓고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알코올이라는 게 있고 요게 100cc가 있다. 근데 우리가 1리터의 주전자 물을 끓여야 되는데 어떻게 끓일까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럼 애들이 알코올이 뭔지도 모르고 1리터 단위도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설명해 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런저런 단서들을 주면 학생들이 추리 소설 쓰듯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문제풀이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모든 교과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라. 그거 우리 실생활에 보탬이 안 된다. 우리가 현상을 보고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앞으로 보고 위로 보고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우리 애는 안 보낸다. 이게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뉴럴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고 공상과학 소설에 탐닉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개팍하게 자랐고 불우하게 자랐는데 그때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예컨대 로봇이 개발이 되면 인간을 대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단순 지적 작업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가합니다. 이세돌이 바둑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인간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지구를 지배한다.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해법은 이겁니다. 인간 내에다가 칩을 심자. 그래서 그 일본 영화 보면 전내인간이라고 나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이제 영어나 독일어나 뭐 슬로바니아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 그게 장착된 칩을 갖다가 제 머리에다 이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신경망이 연결만 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슬로베니아어를 아니면 독일어를 뭐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마존에 들어가서 동시 통역기를 갖다 치시면은 거기 한 200불 내지 300불이면은 동시 통역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피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이 된 스피커 폰으로 내가 한국말로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미국 사람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한국말이 실시간으로 영어로 그 사람 귀 이어폰으로 그 사람 귀로 들어가요. 지금 아마존에서 한 250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는 뉴럴 링크라는 게 지금 황당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뉴럴 링크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뭐까지 실험했냐면 인체 실험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돼지한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돼지를 올려놓으면 이게 속도에 따라서 돼지가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뉴럴 링크에서 그 운동칩을 심은 돼지가 그 쉽게 얘기하면 러닝머신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돼지가 그걸 뛰고 있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그 머리에 돼지 머리에 심은 칩을 뽑아내 가지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벌써 연전이에요, 연전.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머리에 인공칩을 신고 다닐. 그래서 하나 걱정을 하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이 화성 가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뉴럴링크 인공칩 심는 것도 이게 부자들만을 위한 걸 난 만들지 않는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든지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누구든지 화성 갈 수 있도록 자기는 비용을 낮추고 성능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보면은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하는 거 보면 완전히 진짜 뭐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바뀌는 게 싫습니다. 여태까지 편안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 새로운 물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 같은 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갖다가 제가 살기 힘든 세계로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삐삐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죽어라고 삐삐 안 사고 스마트폰을 안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저항하던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아까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를 드렸죠.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다 4차 산업혁명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4차니까 1, 2, 3, 4차가 있겠죠.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증기 동력을, 증기 엔진을 발명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육체 노동력으로부터 증기 엔진이 해방시킨 거다. 그 다음에 이 증기 엔진이 발명이 되고 제일 먼저 쓰인 게 방적 산업에 쓰였어요. 예전에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살던 한국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가진 옷의 개수가 채 20개, 30개가 안 됐어요. 그 보통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민이라고 한 보통 사람들은 1년 12달에 걸쳐서 옷 3벌, 4벌이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옷이 몇 벌이죠? 옷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인당 몇십 벌, 몇백 벌은 될 거예요. 세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옷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죠.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밝아오고 사람들이 2차 산업혁명을 가리켜서 인간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면은 일을 못했어요. 근데 전기가 발명되면서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인간의 활동 시간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혁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68년도 정도에 미국 군인들이 쓰던 알파넷이라는 최근에 인터넷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웹, 지금의 웹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등장하면서 저희가 IT 시대를 열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어둠으로부터 2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 어둠으로부터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육체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3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느냐 이거죠. 거리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신문사에서 학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여자친구한테 그 A4지를 접어가지고 학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학보가 내 소식을 안고 동아리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 대학에서도 학보가 나오면 거기다가 몇 자 써가지고 뭐 예컨대 뭐 라일락 향기가 뭐 향기롭다든지 그런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오는 거죠. 편지를 했어요. 전화도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근데 인터넷이 이제 등장하면서 저희 요즘에 손글씨로 쓴 편지 몇 명이나 보낼까요? 연하장은 요즘에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 줌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듣고 계시잖아요. 여기 어떤 분은 지금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차 운전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3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도래하면서
거리로부터, 공간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드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여기 화면을 보이시죠? 이게 독일의 지멘스가 인더스트리 4.0 하면서 자기네들 인더스트리 4.0 홍보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지멘스라고 되어 있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상 물리 시스템, 가상 물성 시스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사한 말이 한 뭐 90% 정도 일치하는 게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란 말도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하고 개념적으로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쌍둥이. 그게 뭐야? 그럼 우리 실생활에 뭐가 있냐면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그게 원시적인 형태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조그만 방에 가서 골프채를 들고서 딱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이 제 골프채에 맞아요. 그럼 골프공이 날아가서 커튼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순간 커튼 안에 있는 스크린에 제 공이 잔디밭을 날아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하고 실제 세계하고 스크린을 사이로 해서 연결되는 거죠. 이게 가장 초보적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트윈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일 애들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IT 혁명하고 뭐가 다르냐? IT는 거리 제약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부터. 자,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시멘스 공장이 전 세계 200개 구로부터 온갖 종류의 오더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공정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다 요구하는 품질과 모양과 성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A 공정을 갖다가 빼가지고 뭐 12 공정 뒤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이걸 엔지니어가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밑도 끝도 없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국에서 들어가는 오더가 하루에 10,000개라면 끼케야 100개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근데 독일 애들이 뭘 했느냐? 아까 얘기한 그 디지털 트윈이요. 실제 공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부품들이 있고 공정 순서가 있으면 요거랑 똑같은 걸 디지털로 만든 거예요. 가상세계에.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제가 공장의 공정 순서를 바꾸면은 실제 공장의 로봇이 그 공정 순서에 따라서 바꿔줘요. 그러니까 무인화가 돼가지고 A 공정에 있는 밀링 머신, 선반 기계가 빠져가지고 12공정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움직여주면 실제 세계도 움직이게. 그래서 1대1로 매치를 해서 그걸 디지털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 200개에서 10,000개의 주문이 각각 다른 개별 주문이 들어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가상세계에 있는 공장이 시뮬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돼갖고 저렇게. 그래서 기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요. 순식간에. 비용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10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공정을 요렇게 하고 요거 만들 때 이거 하나 더 만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전에는 7,000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력을 올린 거예요. 이게 시간의 제약을 없앤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독일의 공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 물성 시스템, 디지털 트윈을 갖고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결혼 중매사 있잖아요. 결혼 중매사에다가 이제 서류를 내면 거기다 설문조사에 체크를 많이 해요. 뭐 너는 취미가 뭐냐, 영화는 뭘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결혼 중매사의 노하우는
두 사람이 결합했을 때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매칭을 해주는, 좋은 매칭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결혼 중매회사가 중매를 가지고 결혼이 성사가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족족 다 이혼해 버렸다. 다시는 사람들이 결혼 중매회사를 이용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스마트폰에 있는 온갖 뭐 검색 자료, 뭐 예컨대 카드 지출 자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상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하고 똑같은 국민들을 갖다 만들어 놔요. 그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IoT가 필요하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드론도 사람들의 영상 정보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상 물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변 장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갖다 디지털 세계에 만들었다고 치면, 결혼 중매회사가 뭘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편의상 두 남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 앞에 앉아놓고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고, 디지털 쌍둥이, 그 A라는 디지털 쌍둥이와 B라는 여자 디지털 쌍둥이를 불러가지고,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앞으로 30년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상황을 줘요. 그러면 그 A와 B라는 그 결혼 중매회사가 그 쉽게 얘기하면 소개한 두 사람과 디지털 쌍둥이는 취향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거의 똑같아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치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처갓집에 큰 돈을 줘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상황을 딱 줘버리면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가고 갈등이 깊어지고 뭐 화해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 30년이 가상세계에서 5분 만에 시뮬레이션이 돼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이 결혼하시면 함께 살 확률 62.34%, 이혼할 확률 뭐 25%, 한 분이 사별할 확률 몇 프로. 자, 우리가 뭘 뛰어넘은 거죠? 결혼 중매회사에서 소개하는 어떤 배우자랑 결혼해서 살았을 30년을 5분 만에, 순식간에 보여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시간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 골프,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면 블랙박스였던 현실의 세계가 화이트박스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사회를 최적화하려고 그러면 뭘 다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블랙박스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해요. 제가 속옷을 뭘 입었는지 남들이 알고 아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도입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가치관,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신선 정보가 다 털려서 화이트박스가 된다 이거죠. 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전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 두 개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거냐, 그나마 좀 준비를 하고 끌려가더라도 적어도 좀 유리하게 끌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시간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방됐다는 게 바꿔 얘기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실험하실 때 원심 분리기에다가 우리가 뭐 과일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빻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원심 분리기가 속도가 빨리 돌면은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수도권 주택시장을 우리가 예를 들면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나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지역 차이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다 오르고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4차 산업革命 때문에 세상이 빨리 돌기 시작하니까 가벼운 건 위로 뜨고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같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별도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5년 전에 반포에 있는 LG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지는데 거기는 독약천투하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로 봐도 다 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뛰는데 연립주택은 안 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세상은 양극화가 일어난다. 분열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연계, 다보스 포럼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거죠. 첫 번째가 노동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나온 얘기가 국민 기초소득 보장제예요.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제조업 생산을 담당하니까 인간들이 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다 죽으란 얘기냐? 그러니까 로봇세 신설하고 인공지능세 신설해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 일 안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하게 그게 국민 기초소득 보장제입니다. 우리 그냥 뭐 백과사전 딸딸딸 외워가지고 뭐 고시 본다고 30건 고시책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외운 거 뽑아먹던 관리 업무 있죠?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부익부 비익빈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승자 국가는 누구냐? 미국이요. 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제일 앞섰어요. 옛날에는 그 저개발국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요. 지금요?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아디다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운동화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아디다스. 그래서 그때 2,000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달에 한 10만 켤레를 생산을 했는데 이 인더스트리 4.0 때문에 아디다스가 독일로 지방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10만 켤레를 생산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2,000명이었는데 독일에 간 아디다스 공장은 몇 명이 근무하느냐? 20명이요. 1980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생길 것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려보면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 지금 이제 노동시장을 보면 고용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한 회사에 취직하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만드는 변혁, 그래서 사회 갈등이 이제 심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직도 바뀝니다. 아메바 조직, 그 다음에 경제도 프로젝트 이코노미, 뭐 공유 경제. 이 공유 경제는 좋은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찌끄러기 경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산층이 쉽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요. 제가 자율주행차를 살 능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택시를 살 능력도 안 돼요. 그럼 제 선택은 뭐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요. 공유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공유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돈 있으면 왜 제 차, 저 혼자만 끌고 다니는 차를 몰고 다니지.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코비드19 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유 경제사업 싹 다 망했습니다. 공유차 안 타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생존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거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뭐 자원을 아끼자 이런 차원에서 공유를 바라보지는 그쪽 측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독일 애들이 인더스트리 4.0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노동자들이 독일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 노동조합들이 가만히 있어요. 야, 씨, 우리 다 쫓겨나잖아.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네이버 4.0이라는 걸 합니다. 노동 4.0, 인더스트리 4.0의 후속 조치로. 뭐 복잡한 얘기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 메르켈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단순 뭐 숙련 작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텐데 발명하거나 개선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는 아직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못하니까 독일 노동자 전부를 발명가로 만들어줄게. 창의적인. 이게 네이버 4.0입니다. 일본은요,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갖다가 일본 경단련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다 도입하자 그러냐면 사회 전체에다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안 하고 이걸 소사이어티 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베가. 그래서 세빗에서 2017년도에 이게 아베가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비전을 갖고 나가겠다 해서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막 뿌려대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경제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아요. 온누리 상품권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래서 그 돈 갖고는 차라리 그 돈 쓰지 말고 산업에다가 보조를 해주자. 이게 논란이 안 끝나요. 근데 아까 우리가 디지털 트윈,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 있고 산업이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디지털 트윈이 완성돼 있다면 거기다가 정책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면 거의 비용 없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오늘이 상품권을 갖다가 1000만 장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코리아에서 막 돌아가겠죠. 사람들이 팔고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는지 생산이 증가되는지. 일본 애들이 하겠다는 게 소사이어 5.0 만들겠다는 게 사회 전체를 갖다가 정책 실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 정확하게 잡고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무슨 첨단 기술, 첨단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국은 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속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치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시를 상정할 때 어떻게 살았냐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000원 버스를 타고 아니면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승용차를 끌고 직장 갔다가 거기서 일하고 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치기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사는 집 옆에 다 있어야 돼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신도림의 C큐브라고 아시죠? 거기에 주상복합이에요. 백화점 있고 호텔 있고 그다음에 음악당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도시 전체가 이런 건 아니지만 초치기로 살아야 되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입체 복합 공간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입니다. 싱가포르이 바이오폴리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간단해요.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이 이제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싱가포르이 바이오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IT로 가려고 했어요. 반도체. 그래서 싱가포르 애들이 반도체를 싱가포르의 다음 세대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려고 투자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SOS를 칩니다. 다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싱가포르이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팔라 그러니까 덤핑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애들이 고민합니다. 이거 대만, 일본,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 갖고는 도저히 견제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대만, 일본, 한국이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딜까? 그래서 잡은 게 바이오예요. 근데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보니까 뭐 싱가포르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이오 시설 공유 사업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오 산업을 특성을 보면은 이게 실험 기구가 고가예요. 그다음에 자주 쓰지 않습니다. 황우석 교수 예를 들면 황우석 교수가 이제 수정란을 갖고 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반, 공작기계 같은 거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쓸 수 있는데 황우석 교수님이 수정란에다가 뭐 이렇게 예컨대 유전자 그, 그 주사 바늘로 해가지고 뭐 체세포를 이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가끔 쓰고 고가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고가의 실험 장비가 필요한데 자주 쓰지 않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렴화 시킬 수 없어요. 대량 이용을 통해서. 그래서 싱가포르들이 착안한 게 뭘 착안했냐면 싱가포르 정부가 바이오 실험과 관련된 모든 고가 장비를 싹 다 산 다음에 전 세계 바이오 산업 종사자들한테 우리 시간제로 저렴하게 실험 장비 빌려줄게. 이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2000년도 중반에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황우석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하다 보니까 예컨대 뭐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사달라 그러니까 그거 너만 쓰잖아. 너 몇 번이나 쓰냐. 뭐 10년에 한 번 쓰는 걸 왜 사주냐. 안 사준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 같은 사람이 싱가포르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실험을 하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 떨어 내놓고 3일 동안 빙빙 뭐 싱가포르도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바이오폴리스 관리자가 황우석 교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님 죄송하지만 시간 되시면은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와서 교수님이 하는 그 실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가 처음엔 당황해가지고요. 아니 난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많이 못 드리고 뭐 한 100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대학원생들한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국립대 대학원생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이제 자기 실험 얘기를 합니다. 뭐 파워포인트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질문하면 이제 더듬더듬 거리고 이제 답변하고 질문하고 했는데 자 보니까 무슨 노란 머리 애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딱 들고 자기가 뭐 맥스웰이다. 그러니까 지금 황우석 씨가 들어보니까 야 너 그 논문 썼던 맥스웰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자 교류가 일어나죠. 싱가포르는 뭘 했어요? 황우석 교수 같은 사람들을 싱가포르로 불러들였고 그 불러들인 사람을 갖고 싱가포르의 바이오 인력들을 키웠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인력들을 키우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싱가포르에서 세계 바이오 학술대회가 열리니까 황우석 교수님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바이오 학술대회에 참석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바이오폴리스를 만들고 나서 이제 세계 3대 바이오 거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전체 GDP에 요 조그만 바이오폴리스 주변에 있는 데가 GDP의 5%를 담당을 합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10만 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이렇게 거점을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애들이 한 게 해외에 있는 유능한 바이오 산업가들,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냐면 몸만 알아. 몸만 알아서 네가 플러그에 소켓 꽂듯이 소켓에 플러그를 꽂듯이 딱 꼽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줄게. 이삿짐도 날라주고 은행에 통장도 개설해주고 애들 학교도 전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여기 살면은 네 옆에 문화행사도 해주고 쇼핑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너 연구만 하지 다른 건 전혀 신경 안 써주게 하겠다. 요게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예요. 초치기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체 복합 공간. 저희 나라에는 이런 게 있나요?
대덕에 가시면 연구단지들이 있어요. 아무도 걸어다니지 않는 대낮에도.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연구하다가 쪼로로 거기에 있는 연구실에 부속된 부속식당에서 밥 먹고 퇴근 시간에 저 유성에 있는 전민동에 있는 집으로 퇴근해요. 초치기 하는 사람들이 사는 연구단지가 아닙니다. 근데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는 초치기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단지와 주거시설을 집어넣은 거다 이거죠. 저희 나라 이런 거 만들어야겠죠. 3D 프린터요. 교통수단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 휠도 있고.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저희가 이런 교통수단이 나와서 도시를 갖다가 이제 막 뒤집어 엎고 있는데 저희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컨대 저희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전동 휠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기술은 개발돼 있고 자율주행차가 굴러도 다니는데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보험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보상금을 받아야죠? 없어요, 없어요. 드론이 지금 막 날아다닙니다. 드론 영업용 택시가 날아다녀요, 지금 두바이에. 우리나라 지금 이 드론 택시가 한강 한번 날았잖아요. 11월 달에. 근데 뭐 길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전혀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몇 년도냐 하면은 2016년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세권 개발하지 마라. 왜요?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로 달리는 지하철을 탄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사람들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지하철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타면 제가 내려가서 껌껌한데 창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스마트폰 켜놓고서 카톡을 해요.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서 앉아서 카톡을 한다. 운전은 제가 안 하니까 차 모는 것보다는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앞에 서요. 그러면 제가 대문만 열면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습니다. 운전 제가 하나요? 그 다음에 가끔 창문을 보면 지상이 보여요. 카카오톡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겠습니까? 지하철을 타겠습니까?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우리 지하철 안 탈 거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하지 마라. 지금 계산해도 역세권 개발하면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값을 회수를 못한다. 중지해라. 이게 2016년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얘기예요. 우리 지금도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삼성역이요. 뭐 7중 환승이니 5중 환승이니 GTX니.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그, 그 삼성역 영동대로 개발 갖고 세미나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드론 환승이 좀 가능하게 해달라. 지금 드론 안 날아다니는데 이 삼성역이 개발이 되면 드론으로 고속버스 환승해야 될 일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구조물 좀 뽑아놓고 드론 환승장을 나중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그 얘기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시에 근무하는 모 팀장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넉나간 얘기. 넉나간 얘기하는 사람도. 자, 교통수단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르노 플로트입니다. 바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공기를 갖다 뿜어가지고 바퀴가 없는 거죠. 이거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트랜지트 엘리베이터드 버스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도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도로 3.5m 폭 양 끝에다가 조그만 바퀴를 달아가지고 가운데를 비워요. 그러면 요 빈 가운데는 차들이 다니고 버스는 그 도로 3.5m 노란선 하얀선을 타고서 달리게 하자. 트랜지트 엘리베이터 버스. 그러면 도로를 갖다 2배 용량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밑에 도로가 달린데 가령 비상사태가 나면 여기 비행기 트랙 같이 내려오죠. 여기도 보면 비행기 트랙 같이 내려오죠.
자, 이거는 이제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발표를 했죠. 스페이시스 언 휠즈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바퀴 달린 공간이에요. 참 당황스러운 이제 문명의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집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도요타가 집이 왜 안 움직여? 그래서 집에다가 바퀴 4개를 달고 돌아다니게 하겠다. 스타벅스 안 움직이잖아요. 스타벅스도 바퀴 4개 달고 돌아다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예컨대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도 돌아다니고 병원도 돌아다니고 사무실도 돌아다니고 호텔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바퀴 달린 공간. 그래서 2019년에 도요타하고 소프트뱅크가 바퀴 달린 공간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념도예요. 이게 왼쪽 아래 보시면 이게 바퀴 달린 공간이 광장에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햄버거도 사 먹고 옷도 사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져보거나 직접 걸쳐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옷 같은 거요. 색감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가 와요? 옷가게가 제 앞으로 오는 거죠. 굴러서. 그래서 제가 옷가게에서 그 바퀴 달린 공간이 문이 열리면 거기서 저한테 맞는 색깔 그래서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게 되겠죠. 바퀴 달린 공간. 그래서 이 바퀴 달린 공간이 전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는 이 바퀴 달린 공간을 갖다 이 팔레트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요타가 아예 이 바퀴 달린 공간, 드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도시를 발표하겠다고 올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분시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외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분시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명이 거주하는 대충 한 8만 5천 평 규모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터였어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 우분시티 프로젝트 발표, 스마트 토대 플랫폼, 그래서 도시 문제를 갖다가 이 도시에서 2,000명이 직접 생활하면서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드론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뭐 온갖 회사가 볼로콥터, 이볼로, 그 다음에 이양 184 이게 이양사가 자기네들 이름을 중국의 드론, 그러니까 유인 드론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 11월 달에 한강 날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 수송연못 날았고 제주도 못 날았죠.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크기가 그냥 그 우리 그 사무실에 가면 그냥 보통 책상 있잖아요. 그 날개 딱 접으면 그 정도 크기입니다. 1인승이고 운전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스마트 패드로 제가 이렇게 갈대를 찍으면은 지가 떠올라서 지가 내려앉습니다. 시속 120km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는 지금 이걸 몇 개를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범용으로 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걸 3억 5천 주고 그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난 게 서울시가 한강에 날린 게 서울시가 직접 구매한 드론이었습니다. 이양.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국산 드론 택시 도입 앞두고 시연했다. 그래서 한강 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대당 EH216은 그 3억 3천만 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고 현대차가 이 같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대는 2026년까지 이 드론 택시를 갖다가 상용화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이잖아요. 내년에 뭐 두 달쯤에 2021년이고. 그래서 한 5년 있으면은 날아다닐 거예요. 드론 택시가. 저희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드론 택배는 경제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 택배 원가가 한 1,800원, 1,900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론을 뭐 1kg짜리를 20kg 날리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따져보면 이제 500원이에요, 500원. 근데 이제 이게 상차비, 하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차가 더 많이 들어요. 드론을 싣고 드론에서 내리는 게 내리는 비용 많이 안 들겠네. 떨어뜨리면 되니까. 근데 드론에다가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택배하는 것보다
드론 택배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론이 되면 일본이 로봇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일본에다가 드론을 날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일본 애들도 드론 날리는 게 싫은 거예요. 위험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러고 있는데 이 아마존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야 드론도 로봇이다. 일본 로봇의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베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지바현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시범적으로 드론 택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하냐면 지바현의 아파트 단지에다 드론 택배를 운전하면서 보겠다. 근데 이 드론 택배는 뭘 하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국에 가서 약 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약 배달 드론을 날리겠다라고 해서 일본 최초로 드론 택배가 상용화가 됩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2019년 작년이네요. 예, 드론을 하게 되면 이 왼쪽 위에 그림이 드론 부시려고 쫓아가는 여자예요. 여자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드론으로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빗자루를 들어서 드론 때려 부시겠다고 쫓아가는 거고. 이 드론은 미국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살상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드론 개념을 미국은 UAV, 무인 항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한테 드론은 전쟁 무기예요. 암살하는.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쓰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다. 이게 이제 2025년에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우버가 드론 택시가 아니고요. 드론 버스를 날리겠다고 했어요. 드론 버스. 그래서 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우버가 제안하고 있는 드론 버스 정거장이에요. 보이세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기술 스펙 보고서예요. 그래서 우버사에 가면 아직도 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이게 한 80페이지 빼곡한 그 기술 스펙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건데 자 우버가 얘기하는 드론 버스가 상용화가 되면 우리 상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사람들이 지하철 안 탄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버스도 지금 그래서 드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24시간 편의점에 어디 입점해야 돼요? 요 버스 정거장 바로 옆에.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뾰족하게 만든 건물은 드론이 못 내리니까 어떤 건물 만들어야 됩니까? 평평한 건물. 그래야지만 드론 버스가 타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드론 버스 정거장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상권은 어떻게 바뀔까? 등등. 이게 지금 후보가 2025년에 날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우버가 2019년에 내본 드론 버스 정거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밑에 보면 쟁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요 가운데쯤에 이게 드론이에요. 그래서 드론이 이 건물에 이 기둥 같은 데 접근하면 쟁반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쟁반 위에 드론이 내려앉으면 쟁반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로 이동시키게. 여기 보이시죠? 쟁반이 나오면 드론이 착륙한 다음에 쟁반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근데 여기에 보시니까 이게 2020년 미국의 그 뭐죠? 전자박람회에서 현대가 실제로 전시한 비행기예요. 현대 짝대기 우버라고 돼 있잖아요. 우버가 지금 현대자동차랑 이 드론 버스하고 드론 택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었어요. 현대차가 꿈꾸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1번 수직 이착륙 기어. 그래서
퍼스널 에어 비클, 개인용 비행체.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허브예요, 2번이.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래서 UAM이라는 게 뭐냐면 바퀴 달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 동굴 입구 같은데 자율주행차가 박혀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타고 사무 일을 하면서 제 사무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이거 어디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환승 거점도 필요하고,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겁니다. 2026년에 상용화하겠다고요. 현대가 제안한 그림들이요. 현대차가 인천공항공사하고 현대건설, KT와 한국형 UAM, 그래서 그 무인 자동 자율 비행체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 9월 20일 날이요. 드론이 상용화가 되면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선전시를 대상으로 중국 애들이 그린 거예요. 드론 환승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가운데 뻥 뚫어가지고 드론이 도심을 좀 쉽게 관통하게. 그래서 이제 건축법규를 약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드론이 다니는 공로에는 드론 통로를, 드론 고속도로를 위한 도로를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승 시스템이 오른쪽 위요. 왼쪽 아래도 위에서 보면. 미국 애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입체 드론, 입체 토지용 계획이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려면 접근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장난감 드론이 날 수 있는 공역이 있어야 되고, 택배 드론이 날아다니는 공역이 있어야 되고, 고속으로 달리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고속도로 공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제 하늘을 대상으로 토지용 계획 규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요? 국토부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드론이 보편화가 되면 여기에 왼쪽 아래 그림 보이세요? 제가 40층 아파트에 산다고 치겠습니다. 제 아파트 베란다 문을 딱 여니까 베란다에 제 드론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갈 때 제 40층에서 대문 열고 현관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주차되어 있는 드론을 타고 날라서 우리 회사 옥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들 보시면 드론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아파트 분양할 때 이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좀 비싸게 팔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집안에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택배 드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 택배 드론이 뭐냐면은 농구 바스킷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농구 골대 같은 걸 달아 놓으면 드론이 약 쫙 끌고 가서 그 센서 보고서 그 구멍에다가 탁 투하를 하면은 요 가운데로 이제 약이 배달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 이제 저희가 도시 기반 시설로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그 뚝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지하 공동구. 근데 드론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면 드론을 위한 필수 도시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드론이 날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추락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출발할 때까지 돌아갈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급한데 달라붙어 가지고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 보면 이 기둥 높게 써 있는 이 벌칙같이 생긴 게 드론이 방전됐을 때 달라붙어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시 곳곳에 꼽아둬야 돼요. 드론 도시를 만들려면.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드론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비싼 물건을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중간에 보면 대포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자파 대포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옥상에 있다가 우리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는 날아다니는 드론을 쫙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좀 비싼 거 들어있겠다 그러면 이 고주파 대포를 빵 쏴요. 그럼 드론이 고주파를 맞고서 추락하잖아요. 그때 제가 잠자리 큰 걸 갖고 추락하는 드론을 갖다 딱 낚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제 거예요.
그래서 스푸핑은 뭐냐? 이제 통신을 교란해 가지고 남의 집에 갈 물건을 우리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소를. 그러니까 드론은 배달을 했는데 그 주소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다 날라오게. 이걸 스푸핑이라고 하고, 제밍은 아까 같이 날아가는 드론을 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이 날아다니면 제밍이나 스푸핑 기술을 좀 배워두면 뭐 용돈도 짭짤하게 벌 수 있겠죠.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제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를 켜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좀 끔찍한 얘기를 드려가지고 조금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없으신가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이나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경재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이게 제가 아까 가기 순간에 약간 얼핏 지나갔는데요. 아까 에드 아스트라라고 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앨런 머스크가 자기 아들들 보내는 학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출세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이과 애들은 의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범한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아니면 고시가 되고 의사가 되고 예컨대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본전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굉장히 늦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순식간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가보시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럼 미국의 법률회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를 팔아요. 뭐 사람 변호사 가격에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격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에 힘주고서 판결하고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는데 뭐 인간 판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옵션이 주어집니다. 인공지능 판사한테 재판받을래? 인간 판사한테 재판받을래? 선택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9%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한테 받겠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판사는 편견이 없어요. 확률값에 의해서 판결을 할 거다 이거죠. 조작이 없다면. 사람 판사한테 하게 되면 제가 덕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선배님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 없으면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온 판사한테, 아니면 제 인상이 좀 나쁘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인공지능 판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판사들은 인공지능 판사가 재판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을 절감하겠다,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도입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이 박수를 칠까요? 비명을 지를까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가를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게 제가 그나마 이렇게 뒤져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유튜브 보면 다 떠 있어요. 구글 치면은 못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방향을 정하기 전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다면 때려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떤 재능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재능을 키우셔야죠. 만약에 제가 지금 대학원생들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도시계획이거든요, 제가. 그럼 제 제자들한테 지금 이 얘기합니다. 도시계획 좋다. 근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계획을 해라. 그러면 넌 살아남는데 네가 지금 도시계획만 해가지고는 너 죽는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일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저 지금 정광수님께서 한정광님께서 광명의 지금 새터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계약해야 하는데 물리적 계획을 세울 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고려하면 될까요? 참고로 광명시 새터마을은 노령화 지수가 270% 이상입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답변이 될까요, 교수님? 예.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건너뛴 거 있잖아요, 중국.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요지가 뭐냐면 중국의 모든 인민들을 갖다가 창의 혁신 인재로 키우고 창업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 양반들을 쓸모없는 걸 가르쳐요. 제가 뉴욕 경제개발공사를 예를 들면 제 나이가 환갑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저한테 뭘 가르치냐면 벽지 바르기를 가르치고 집수리를 가르치는데 미국의 뉴욕 경제개발공사에서는 저한테 뭘 가르치냐면 바이오 씨앗 관리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너 실험 실습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60 먹은 이제 노인네인데 내가 집수리는 쉽게 배우는데 바이오 씨앗 시험하는 거는 깡그리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할 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생산적이고 지적이고 창의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근데 맨날 가리키는 게 뜨개질이나 가리키고 김치 만드는 거나 가리키고 집수리나 가리키고 간병 도우미 하라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창작자 공간. 우리나라에도 몇 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창작자 공간이 뭐냐면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70 먹은 할아버지인데 이 창작자 공간에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드론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나 아무것도 몰라요. 드론에 대해서. 뭐 반도체 회로도 모르고. 그러면은 미국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자 납땜 용구는 이겁니다. 이때 조심하세요. 이래가지고 제조업의 민주화를 이뤄낸 게 4차 산업혁명의 결실이에요. 예전에는 문과 나온 사람들, 기술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공작기계에 대해서 쉽게 가리키고 빠르게 가리키고 그런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는 게 아까 속도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명에서 도시재생을 할 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부터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메이커 스페이스의 내용이 뭐냐? 그럼 뭐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편물기계 옛날에 우리 편물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집에서 편물 짜가지고 부업했잖아요. 그 다음에 꽃짓기도 했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면은 꽃짓기도 하고 납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 물건 만들어서 팔 수 있게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경쟁력 있는 걸로. 맨날 집짓기 집술이나 그렇게 해서 서로 피 터지는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끼리 찢어 먹고 사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새터마을은 노령화 지수가 270%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기술을 가리킬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그럼 이제 뒤에 발신자 오케이님께서 다시 또 질문을 오케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UAM 산업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 자동차 기업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우버나 이양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세계 시장을 얼마나 선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하나와 현대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뭐 끼케야 2년, 뭐 3년 뒤처진 것밖에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입당하면은 뭐 언제든지 지킬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하나나 현대자동차의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업은 경쟁력이 막강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경쟁력이 없어요. 중국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이게 제약이 없어요. 드론 날려라 그러면 뭐 인민이 반대하거나 민원 생기면 너희 죽을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는 거예요. 제도가 고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기술 수준은 뛰어나지만 우리 사회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뒤처졌을까? 적어도 혁신과 제도라는 승정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최소한 15년이요. 우리는 한 15년 사회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모든 민원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고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안 통하는 나라예요.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책임도 질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 제도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 진입할 때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쟁력 지수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가 경쟁력 지수라면 131개국 중에서 한 40위권 차지합니다. 40위. 4차 산업에 되면 요입당 준비 태세를 보면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 국가가 아니고요. 40위. 그래서 우리나라랑 말레이시아랑 멕시코랑 비등비등합니다. 네. 예,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라훈님께서 저 이전에 이재창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극대화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반대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런 점에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빈부의 격차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우님께서 드론, 하이퍼루프 등 신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성과 접근성 개선이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전공 분야에 대한 질문이라서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요. 무주 진천 장수라는 데가 있어요. 무진장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최오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사람들이 막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서울하고 무진장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해줬어요. 도로도 깔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진장의 인구가 팍팍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 옛날에는 갇혀가지고 빠져 안 나갔는데 제가 만약에 하이퍼루프가 서울 부산에 뚫린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산 살면서 서울 출퇴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저희 사회가 경험한 바로는 교통수단을 깔아주면 깔아줄수록 수도권에 모이게 돼 있다. 완전히 그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그 지방에 있는 인구들을 갖다가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빨아들인다. 그 왜 그러냐? 저희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치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면 절대 초치기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느긋하게 살아도 돼요.
근데 서울에 살게 되면 느긋하게 살던 사람들이 초치기로 살게 되는, 왜 그렇게 삽니까?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에다가 고속도로를 막 깔아주는 게 지방 사람들도 원하는 거지만, 그게 인구가 거기에 남아 있는다는 의미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이상 이제 받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